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3월 모의고사, 3월 26일 날 3월 모의고사를 처음으로 보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나 모의고사의 유형 같은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지문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어지는 그런 모습들, 문제에서도 조금 더 추론적인 내용을 묻는 것들, 이런 것들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1 모의고사와 고1 모의고사는 난이도적 차이 외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일단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있으면 3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해가지고 이 국어 모의고사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선생님을 먼저 소개를 해주면은,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 20년 정도 이상 학원에서 수업을 했었던 그런 선생님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8년 이상은 거의 강남 대치동에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경력이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의치약대로 보냈었던 그런 입시 수업도 했었던 그런 선생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서 모의고사의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법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 독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문학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를 국어라고 하는 영역을 차근차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대비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의 시간 배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의 형태는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는 1번부터 15번까지를 화법, 작문, 문법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학 문제와 독서 문제 같은 경우는 때마다 좀 다르긴 해요. 어떤 때는 문학과 독서가 나누어서 나올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문학과 독서가 이제 섞여가지고 나올 때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문학이 15문제 4개 지문으로 해서 나오고, 독서가 15문제 3개 지문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아, 국어 시간 80분 이렇게 들으면 참 길게 느껴지는데, 시험 시간이 실제로 시험을 쳐보면은 거의 한 60% 70%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거나 빠듯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그러면 정말로 알맞은 시간 구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우리가 국어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시험은 항상 제1교시에 시작을 해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해 줄 거는,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자신의 그 올바른 실력을 온전히 다 내기 위해서는 항상 아침에 늦어도 6시 반에는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 이유가 과학에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은 일어나고 나서 2시간 이후부터 자신의 뇌가 생생하게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이 올바로 활용이 되는 시기가 바로 깨어나서부터 2시간 이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어 영역의 시험 시간을 보면 아침 오전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총 8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6시 반에는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의 이 80분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는 수능도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OMR 카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해서 실제로 문제지가 아니라 OMR 카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애매했었던 문제를 한두 문제라도 최소한 우리가 조금 검토를 할 시간도 약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5분 정도의 시간을 여기에 우리가 할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는 시간은 다시
7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화법, 작문, 문법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자기가 정말로 최상위 등급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1번부터 15번에서는 점수를 잃으면 안 돼요. 단 1점도. 알겠습니까? 여기서 점수를 잃기 시작하면 1등급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11번부터 1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만 충분히 된다면 사실 이 15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한 1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는 시간은 6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문학이 15문제가 나오는데 지문은 4개가 나온다고 했어요. 알겠죠? 자, 근데 문제 구성은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대부분은 보통 5문제, 4문제, 4문제, 2문제. 그렇죠? 이런 형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13, 15 맞죠?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많이 돼요. 알겠죠? 혹은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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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제로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의 지문으로 보통 구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특히 이 2문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 44, 45번 지문 같은 문제가 이렇게 2문제 형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독서가 3개의 지문으로 나오는데 요즘은 항상 독서 3개 지문 중에 1개 지문은 다와 나의 2가지 지문을 함께 분석을 해야 되는 주제 통합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6문제짜리 지문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4문제, 5문제짜리 이렇게 총 3개의 지문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항상 국어 영역에서 시간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학생들이 유념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바로 국어는 수학과는 달라요. 알겠죠? 한 문제로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항상 바로 뭐다? 지문과 플러스 문제로 이루어지는 한 세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국어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수에 따라서 자, 요거를 최적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가를 항상 많이 얘기를 해줘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수가 2문제에서 4문제 정도인 요런 지문들, 그렇죠?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처럼 굉장히 꼼꼼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푸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할 필요가 없는 지문들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문제수 플러스 3에서 4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자, 아까도 나왔지만 문제수가 이제는 5문제에서 6문제짜리 이런 지문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5문제짜리는 이제 지문도 좀 양이 한 지문이지만 내용이 길고,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기피하는 경제 지문이라든지 혹은 과학 지문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6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독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주제 통합 지문 2개의 글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문의 길이도 굉장히 길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문학에서도 보면은
그쵸? 5문제짜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가나다식으로 여러 가지 지문이 복합되어 제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5문제에서 6문제짜리 지문 같은 경우는 문제수에 그쵸? 플러스 5에서 6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문학 이제 5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보통 5분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약 여기서 우리가 시간은 10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4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아까 3, 4분 정도 시간을 걸릴 수 있으니까 8분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지문도 짧고 문제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한 4분 정도 그렇죠? 시간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문학에 할애하는 시간이 벌써 16분 그렇죠? 26분, 30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문학에서 할애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독서도 역시 한번 살펴봅시다. 6문제짜리 주제 복합 지문이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한 12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봅시다. 그렇죠? 그 다음 4문제짜리는 그나마 독서 지문에서는 문제수가 가장 적은 조금 편한 그래서 주로 여기서 그 주제로 하는 거는 예술 지문이라든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그 주제로 많이 삼는 그런 지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8분 정도 시간을 들여보고 그다음 5문제짜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지문들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11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도 벌써 20분, 30분의 시간이 우리가 소요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만 딱 하더라도 방금 얘기했던 60분이라고 한 시간이 아주 알차게 다 사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할 때는 바로 무엇을? 지문과 문제가 포함된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평소에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재는 게 가장 여러분들 시간을 당기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알겠죠? 하지만 그 전에 무조건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있다고 했어요. 그죠? 바로 무엇이다? 문제는 현재 연습되는 그렇죠? 빠르게 풀기보다 정확하게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푸는 것이 되는 학생들은 나중에 시간을 이제 당기는 거, 빠르게 푸는 거는 오히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전제 자체가 정확하게 푸는 게 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만 당긴다고 오히려 시간만 당기게 되면 실수만 늘어나는 거지 더욱더 문제의 정답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유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방금 얘기했듯이 한 세트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조금 더 점점점 시간에 맞추는 그런 연습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물론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라고 하는 영역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 모든 학생들이 뭐 화작문도 잘하고 문학도 잘하고 독서도 잘해가지고 다 똑같이 시간을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1%도 채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다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강점을 더 강하게 라는 걸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하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했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법에서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문법 문제에서는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문법 이론과 그렇죠? 문제를 숙지를 해서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굉장히 절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시간을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물론 이 많은 시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보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되긴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이 2분, 3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로 국어 모의고사는 그렇죠?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게 바로 뭐다? 중간에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지문을 하나 만나면 그 지문 하나 풀겠다고 10분씩, 20분씩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 충분히 쉬운 문제들을 맞출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다는 것을 숙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 화법 작문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제시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죠? 문법 문제가 11번부터 15번까지 제시가 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고정이죠.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법 작문도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서 보면 여기서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화법만 묻는 문제. 그 다음 4번부터 7번까지는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문제.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접해본 학생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항상 4번부터 7번 문제 지문은 뭐다? 처음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토의나 토론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 가로서 제시되고 나에서는 그 이야기를 나눈 걸 토대로 만들어진 초안이 작성되는 그런 모습의 글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화법과 작문이 융합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부터 10번까지는 이제 작문, 글 쓰는 문제가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강점을 더 강하게 했을 때, 그죠?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문법까지도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져 놓으면은 말 그대로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최단 시간으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만 소요를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우리가 문학이 있어요. 그렇죠? 자, 문학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조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자, 운문 지문이 있죠. 즉 시가 제시되어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문 지문이 소설이 제시가 되는데 이게 보통 두 개가 많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두 개로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의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많이 제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뭐 극문학이라든지 수필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이제 혹은 시지문이 하나 더 출제가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시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면은 복합 지문으로서 시와 산문이 복합된다든지 고전과 현대가 복합된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많이 제시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세 부분, 네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문학이 자신 있다 혹은 독서가 자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으면 그 부분의 문제를 더 먼저 빠르게 풀어내는 방식을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시가 자신 있어 문학에서 그러면 시를 먼저 푸세요. 가장 빠르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소설이 자신 있으면 소설을 빠르게 푸세요. 그렇죠? 방금도 얘기했듯이 소설도 현대와 고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생들을 보면 최근 학생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현대 지문은 그래도 현대말이니까 조금 괜찮다라고 하지만
고전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대 지문만 먼저 풀고 고전 지문을 일단은 뛰어넘어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극수필 같은 거는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쓸 거를 굉장히 내가 잘 아는 것들을 빠르게 풀어냄으로써 약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해서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독서도 우리가 분야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제시가 되는 게 주제복합 지문입니다. 근데 주제복합 지문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최근에는 주제복합 지문이 다른 분야의 지문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인문 지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지문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비교적 뭐 과학이라든지 경제와 같은 그런 지문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렇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사회 문화 경제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학 기술 지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문 예술 지문이라든지 자, 요런 방식으로서 이제 랜덤으로서 시험에 실리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한 10초만 들여가지고 지문들이 어떤 주제인지만 간단하게만 판단하세요. 이게 인문 지문이냐, 경제 지문이냐, 과학 지문이냐 이런 것만 간단하게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자신 있는 것부터 지문부터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로 얘기했을 때는 아마 요 부분 특히 여기서 경제 지문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요 부분이 학생들이 뭡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지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바로 뭐다? 요 부분의 지문들을 조금 제외해놓고 나머지를 최대한의 시간 좀 빠르게 풀어내게 되면은 요 지문들을 풀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미 벌써 우리가 문법에서 화작문에서 한 2, 3분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문학에서 한 5분 이것만 합쳐도 지금 벌써 10분에 가까운 시간이 여러분들이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자신 있는 인문이라든지 이런 지문에서 시간을 조금 더 세이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요 지문 하나 풀이를 하는데 거의 20분 가까운 시간을 써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점을 더 강하게 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바로 뭐다? 잘하는 분야의 글을 먼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라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이브한 시간은 자신이 이제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분야의 시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좀 더 여유 있는 방식으로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배분을 물론 아까 연습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문 하나에 거기에 딸려있는 세트 지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진행을 해 나가면 되지만 그죠? 실제 전체적인 모의고사를 이렇게 이번 3월 모의고사처럼 전체적인 모의고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서에 얽매이지 말고 그래서 최대한 잘하는 분야의 글을 먼저 빠르게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풀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점수를 세이브를 한 다음에 내가 어려워하는 분야를 여유있게 시간을 가지고 도전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현명하게 시간을 배분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모의고사 시간의 배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의고사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배분만 조금만 신경을 써도 확실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많은 학생들 중에 보면 한 등급씩 올라가는 학생들도 정말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본인이 점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챙길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먼저 빠르고 정확하게 챙긴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여유있게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법과 작문
이 분야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기 페이지를 보게 되면 화법은 바로 뭐다? 말 그대로 말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법에 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바로 어떤 걸로? 화법은 토의하기, 토론하기, 인터뷰하기, 면담하기, 발표하기, 강연하기.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화법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법은 바로 이런 것들을 그 소재로 글을 출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학생들을 보게 되면 이 화법 분야, 화법 작문에 관련된 분야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학교에서 이거를 수업하기보다는 수행평가로 대체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작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작문입니다. 자, 작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작문과 관련된 단원이 어떤 것들이냐면 바로 뭐다? 설명하는 글쓰기. 는 글쓰기, 주장하는 글쓰기, 그 다음 건의문 작성하기, 그 외에도 뭐 신문기사 작성하기,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보고서 작성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넓은 의미의 다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요즘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화법 작문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 화법과 작문의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바로 뭐냐면 화법과 작문은 독서, 비문학 지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 자, 화법과 작문 문제의 유형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화법과 작문은 독서 지문이 아니라는 것의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먼저 화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말하는 방식,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토의하기라고 하는 경우는 A 학생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B 학생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 혹은 뭐 사회자가 어떻게 말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기가 토의하기랑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장과 근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듯 말하기 방식의 문제를 묻는 문제가 꼭 등장을 합니다. 인터뷰, 면담하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대답한 걸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회자가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선지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지금 상대방의 말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다. 이런 식의 선지가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표 강연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히나 이 발표 강연하기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바로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일종의 하나의 말하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화법의 두 번째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자료의
이용에 대한 문제는 또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장문에서 얘기하는, 장문에서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근데 장문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와 화법에서 자료를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겠죠? 화법에서는 결국 특히나 이제 이런 발표나 강연하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발표나 강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즉 요것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의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자료의 종류,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차트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종류,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효과, 요런 걸 중심으로 묻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장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장문에서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 무조건 나오는 게 방금 얘기했었던 자료의 이용에 대한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문에서 자료의 이용 방식은 다릅니다. 알겠죠? 즉 바로 뭐다? 장문에서의 자료는 바로 뭐다? 글의 내용 보완의 방식으로서 자료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알맞은 단락이나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의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장문 유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제목, 부제목, 찾기 문제. 이런 것들도 장문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 제목과 부제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은근히 한 두 개 정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향들을 보여요. 알겠죠? 근데 사실 어려워할 필요가 없기는 합니다. 왜? 제목, 부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여러분이 유념을 하면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그 하나는 뭐냐? 제목과 부제목은 바로 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가장 여기서 헷갈려하는 선지가 바로 뭐냐? 글의 내용은 맞는데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만든 경우에는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부만 가지고는 우리가 제목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목은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제목이 되는 것이지 포괄할 수 없으면은 제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초고 고쳐쓰기라든지, 그렇죠? 이런 형태. 원래 계획과 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이런 것들의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눈치 빠른 학생은 이것만 딱 봐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들은 사실 전부 다 바로 뭐다? 제시된 지문의 내용과는 거의 무관한 문제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학생들 현혹하기 위해서 지문의 내용을 살짝 조미료처럼 첨가하는 합니다. 알겠죠? 왜? 방금도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제목이나 부제목을 하려면 일단 그래도 글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뭐 글의 내용이 필요하지 않냐? 초고를 고쳤을 때도 글 내용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사실 초고 고쳐쓰기로 마찬가지죠. 초고 고쳐쓰기 같은 경우도 반영됐나 안 됐나만 보면 되는 거지 독서 지문처럼 추론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여기서는 내용과 거의 무관하고, 그죠? 굳이 여기서 내용을 따진다면은 바로 뭐다? 굳이 따진다면은 사실적 읽기 정도. 즉 내용만 파악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수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제시된다는 걸 유념을 한다면은 학법과 장문 문제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024년 고1 3월 모의고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고1 모의고사랑 고2 모의고사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로 문제 푸는 방식을 설명을 해도 고2 학생들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모의고사를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면은
자, 첫 번째 이제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에 1번부터 3번 문제의 지문이 됐었던 내용입니다. 그쵸?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해야 되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핵심은 내용보다는 말하기 방식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는 지금 첫 인사를 하고 있다. 그쵸? 자, 학생들은 보통 이런 거는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합법 작문 지문에서는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체험활동 때 방문했던 트리가트 체험관 기억나시나요? 하고 지금 청중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쵸? 학생들은 지금 바로 뭐다? 여기서 이런 것들 판단할 때 이제는 트리가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바로 뭐다? 청중들과 공통된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요게 바로 합법과 작문에서 판단하는 방식인 겁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트리가트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합법과 작문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바로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네, 많이 기억하시는군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렇죠? 청중과 경험을 공유를 하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저는 특히 외나무 다리 트리가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그림 위에 섰을 때 실제로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트리가트에 대해 관심이 생겨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 우리가 제시된 거는 바로 뭐다? 이 발표를 하게 된 계기 요거를 제시했다. 요것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트리가트란 주로 착시 연산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재미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을 파악했다면 트리가트가 뭔지가 중요했겠지만 자, 화법과 장르의 글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바로 개념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다. 요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된 설명 방식이 중요한 거지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거 보도록 합시다. 자료를 제시하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딱 눈에 띄게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면은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기읍과 관련된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글과 함께 봅시다. 자, 자료를 제시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바로 뭐다? 바로 시각 자료. 그 중에서도 그림 자료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일까요? 그렇죠? 대답을 듣고, 네, 토끼라는 대답도, 오리라는 대답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은 중간중간에 청중들과 그렇죠? 서로 뭡니까? 소통을 하면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이 그림에는 두 동물의 이미지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토끼로도 오리로도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둥근 부분에 시선을 두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 부분을 가리키며 이쪽 길쭉한 부분에 시선을 두면 오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오른쪽 부분에 손을 가리키며 왼쪽 부분에 손을 가리키며와 마찬가지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그림이 나타내는 역할은 바로 뭐다?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보이는 착시 현상을 활용해가지고 관람자에게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즉 얘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착시 현상의 예로서 제시가 되었다.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질문이 있군요. 라고 해서 질문을 들었는데 여기서 또 A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봐야 되겠죠. 요걸 먼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풀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풀어버리면 시간을 훨씬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를 같이 보면서 질문을 이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자, 눈은 외부의 시각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뇌는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에 비추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각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해석에 혼선이 생길 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이미지를 중첩시켜 불분명한 시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착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바로 뭐다?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질문도 바로 뭐다?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A의 내용, 즉 질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다? 바로 착시 현상의 원인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말로 요즘 티처스나 이런 데서도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국어도 그런 방법에서 예전부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풀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지의 여러 가지 선지의 함정에 빠지는 리스크를 줄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이것이 요거에 대한 답변은 요런 내용이네? 그러면 답변이 요거겠구나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로 뭐다? 우리는 지문을 쭉 읽으면서 벌써 한 문제를 풀어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자, 밑에 부분 자, 이해되셨나요? 자, 대답을 듣고 역시 중간중간 청중들과 뭡니까? 소통을 하면서 청중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발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엔 착시 현상을 활용하여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리가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자, 그럼 이 자료는 바로 뭐다? 바로 바닥에 그린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트리가트의 자료인 것이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제시된 자료가 바로 요거라는 거죠. 그쵸? 자, 내용을 보면, 자, 이 횡단보도는 표지선 아래에 음영을 넣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것이지만 공중에 떠있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각에서 볼 때 실제로 장애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속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라고 해서 이 트리가트가 사용되는 이유와 효과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실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트리가트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례로서 이제 니은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1번 문제가 바로 뭐다?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발표자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했다. 우리가 방금 파악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를 판단할 때도 트리가트라는 내용보다는 발표자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걸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면 훨씬 더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자료 이용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료를 왜 이용했는가? 즉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이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자료를 활용했는가라는 것을 묻는 문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금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화법과 작문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작문도 똑같아요. 그죠? 작문도 이런 자료들이 등장하게 되면 얘를 어떤 단락과 연결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이용해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들이 항상 등장하는데 이때도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게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아예 자료를 딱 보고 이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글을 쓴다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를 간단하게나마 먼저 생각을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선지에 낚일 일이 정말로 없어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항상 선지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지를 최대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서 선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함정을 덜 밟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문법을 보도록 합시다. 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문법은 따로 큰 답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법은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이론의 숙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제 바로 뭐다? 최근 경향을 반영한 문법 수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들을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선생님한테 문법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은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최근에 뭐 모의고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짐에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한 60%, 뭐 40% 정도 비율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즘 이런 것들, 뭐 반모음 첨가 같은 경우는 반모음화라고 하는 교체 현상으로 축약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는 최근에 거의 한 60%, 70% 이상의 학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함께 첨가된 문법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할 때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일단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이론. 요게 안 되면은 문법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간혹가다 몇몇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문법 문제를 풀게 되면은 보기에 뭐 규정이나 이런 거 다 제시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 읽고 추론해서 문제를 나는 그래도 풀어지던데 왜 굳이 문법을 이론을 숙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문법 이론이 숙지되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죠? 그런데 반면에 문법 이론이 숙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시된 문법 이론을 가지고 추론해서 풀게 되면은 그거를 읽고 다시 또 그걸 추론해가지고 보기에 적용하고 하나하나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문법에 할애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론을 숙지한다는 건 결국 사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뭐 이론을 숙지 안 해도 추론해서 풀 수는 있어요. 다만 문법 문제 푸는데 20분, 30분씩 걸려도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법 이론 숙지는 항상 필수.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뭐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알겠죠? 바로 이 말은 뭐냐?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물론 정말 몇몇 문제는 선지를 안 보면은 안 풀리는 문제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문제 말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쭉 읽으면서 미리 이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선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풀어내버리면은 선지에서 헷갈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자신있게 바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시된 선지를 직접 분석하는 연습은 반드시 이제 미리미리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선지나 이런 걸 분석하는 거는 평소에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바로 뭐다?
보통 선지를 꼭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미리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내놓은 다음에 선지를 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죠?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문제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자, 최근에 이제 그 문법 경향이 좀 드러난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이 문제를 딱 보게 되면은 자,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의문이 앞이나 뒤에 의문의 영향으로 바뀌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방법만 바뀌거나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바뀝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해 학습 활동을 수행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한테 수업해보는 학생들은 아마 딱 눈치를 채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선생님은 항상 강조를 하죠. 자, 교체 현상 중에 자음동화, 즉 유음화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수업 때 정리를 해줬던 내용입니다. 얘네들은 바로 뭐다? 좋은 방법만 변화를 하고 좋은 위치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교체 현상 중에 구개음화는 바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화를 한다.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따로 정리를 해주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받침 비읍이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같은 라인의 미음으로 변하죠. 좋은 위치는 변화가 없었지만 방법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귿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되면은 이제 비음으로 변하면 니은이 되는데 이때도 역시 좋은 방법만 변하고 리을이 역시 마찬가지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으로 변할 때도 좋은 방법만 변한다는 거죠. 자, 지읒은 대표음이 받침으로 했을 때 디귿이기 때문에 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기읒이 이제 바로 뭐다?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응이 되게 되면 같은 라인으로 변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방법만 변한다는 거죠. 유음화도 역시 마찬가지 니은이 리을로 변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만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개음화는 디귿이나 티귿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치도 한 칸 변하고 방법도 한 칸 변화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화를 하는 거고 유음화, 비음화는 좋은 방법만 변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요거 읽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되는가? 뒤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앞 의문이 좋은 방법만 바뀌는. 자, 여기서는 사실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 번째는 뒤 의문의 영향을 받아 앞 의문이 좋은 방법만 바뀌는 단어. 핵심은 요거죠. 앞에 의문에 좋은 방법만 바뀌는 단어라는 거고. 그쵸? 자, 요거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역행동화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음동화에서 역행동화만 얘기를 한다. 역행동화는 이꼴 무엇이다? 항상 수업 때 강조를 하죠. 종성만 변화를 하는 것이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친절하게 발음까지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난로지만 읽으면 날로. 받침이 변해버렸네요. 그쵸? 답이네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마지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쵸? 그 다음 실내 같은 경우는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로 변했는데 얘는 초성이 변했죠. 앞 의문의 영향을 받아서 뒤 의문이 변한 거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다음 톱날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죠. 앞에 있는 종성만 변화를 했기 때문에 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읍, 리을 2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푸는데 사실 선생님이 설명한다고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봤던 학생들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요거 딱
요거 읽고 요것만 읽으면 문제는 바로 풀리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풀면은 사실 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20초에서 30초면 다 풀어내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보통 아까 1번부터 15번까지 15분이라고 하면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한 문제에서 벌써 30초가 세이브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은 방금 얘기했듯이 최신의 그런 경향을 적용시킨 그런 문법 이론 수업은 반드시 필수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이제 반복을 하고, 그리고 최신의 이제 그런 이론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독서를 대체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독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분야 특성상 어려운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글 외적으로 내용을 판단할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그 말, 그렇죠? 항상 국어는 문제의 절반, 지문의 절반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야가 독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독서는 즉 그 말은 뭐다? 이꼴 지문과 문제의 답이 항상 존재를 한다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꿀인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지문만 제대로 파악하면은 독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틀릴 내용이 정말로 없기는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서가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학생들이 연계율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개념을 가져와가지고 글을 어렵게 풀어버리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그런 유형의 문제도 역시나 지문과 문제의 답은 존재를 했었죠. 다만 그거를 조금 찾지를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독서에서는 정말 점수를 잃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오히려 이제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참 정말 좀 재밌는 게 문학을 좀 쉬워하고 독서를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분야가 어렵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과학기술 분야나 그 다음 사회 관련 문화, 사회문화. 근데 사회문화에서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거는 법 관련 지문이나 경제 관련 지문,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방금 늘 강조하지만 지문과 문제의 답은 존재한다는 거, 요것만 숙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막 끙끙 싸매면서까지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보다는 바로 뭐다? 그렇기 때문에 글 자체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독서를 풀 때는 바로 뭐다? 반드시 지문 분석부터 분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런 걸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문제를부터 먼저 읽고 지문을 읽으면은 어떤 걸 묻는지 그래도 대충 아니까 지문이 좀 더 잘 들어오던데요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합니다. 알겠죠? 물론 그거를 완전히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이제 방식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직까지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무조건 선생님을 추천하는 건 지문 분석을 먼저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왜? 사실상 이제 화법이나 작문처럼 아예 어디서 문제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대로 표시가 되는 그런 글도 아니고, 그렇죠? 문학처럼 외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는 글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문만 올바로 분석이 되면은 그걸 이제 문제에 적용시키면 다 풀 수 있는 게 결국은 독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은 지문 분석을 먼저 하라라고 충고를 해주죠. 정말로 내가 문제부터 읽는 게 편하다면 그게 맞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 학생에게.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문 분석을 독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요 단어나 내용에 이제 표시하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 요거는 정말로 필수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하는 효과. 그렇지? 자,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뭐다? 주요 개념어 표시라는 거죠. 이거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등의 방식으로 주요 개념어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 내용과 개념어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내용도 분류하며 밑줄을 그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한다면은, 혹은 대립되지 않더라도 뭐 이전의 그런 사조라든지 그리고 이후의 사조라든지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어들이 등장을 할 경우에는 어떤 개념어와 관련된 것은 밑줄로, 다른 개념어와 관련된 것은 물결 표시로 이렇게만 표시를 하더라도 이미 내용상의 학생들 눈에 다 분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바로 뭐다? 그 개념어와 관련된, 어쨌든 선지도 무조건 개념어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개념어와 관련된 설명만 따로 찾아서 읽으면 되니까 훨씬 더 학생들이 독서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표시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효과가 바로 뭐냐? 그렇죠?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지문 읽기 시간을 단축합니다. 자, 가끔마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표시하면서 읽으니까 더 늦게 읽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번 읽을 때는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국어과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문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은 지문 읽고 1번 문제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다시 또 지문 읽고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푸는데 또 기억이 안 나. 또 지문 읽고 2번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4문제 푸는데 지문을 5번씩 읽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으면은 한번 처음 읽을 때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이 더 들어가요. 하지만 실제 지문을 문제 풀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으면 되니까 최대 한 2.5번 정도만 지문을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문 읽기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단기 기억력을 상승시켜줍니다.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읽어도 밑줄을 긁고 읽었을 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밑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용 부분 없이라도 밑줄을 긁고 읽었을 때랑 긁지 않고 읽었을 때 기억되는 시간이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지문에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력이 오르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문제를 풀면 풀수록 오히려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자꾸 기억이 나게 되고, 그러면 딱 그 부분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읽으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더 단축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의 정의 판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죠? 왜? 학생들에게 생소한 그 개념을 설명하는 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개념의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에 따른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라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과정의 방식이 사용됐으면은 그 과정과 관련된 그림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80%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전개 방식, 뭐 정의가 사용되고 비교 대조가 사용됐으면은 당연히 두 개념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서로 공통점 차이점 찾는 문제는 또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 결국은 이걸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바로 뭐다? 추론적 이해.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추론적 이해로 이제 심층 내용은 결국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독서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우리가 그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는 평소에 좀 정리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할 때처럼 옆에다가 내용을 마치 우리가 자습서나 이런 걸 보는 내용들처럼 딱딱딱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글을 읽으면서도 머릿속에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실제 지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기 때문에 나이테를 세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이테는 단순히 나무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만 활용되는 것일까? 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바로 뭐다? 지금부터는 나이테의 또 다른 그 활용 방법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 나이테는 현재 남아있는 다양한 목재 유물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연도, 결과적으로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목재 유물들의 제작 연도를 규명하는 데도 활용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나무의 나이테는 위치에 따라 크게 심재, 변재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심재는 바로 뭐다? 나무의 성장 초기에 형성된 안쪽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심재는 특징이 바로 뭐다? 생장이 거의 멈추면서 진액이 내부에 갇혀 색깔이 어둡게 변한 부분이 바로 심재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변재는, 자, 지금 따로 표시를 하고 있죠. 변재는 바로 뭐다? 심재의 끝부터 껍질인 숲이 전까지의 바깥 부분을 이제 변재라고 한다는 거고, 이 변재는 어떤 특징? 바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생장세포가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 바로 변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바로 뭐다? 나무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심재와 변재의 나이테수를 합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내용만 정리를 해보면은, 자, 심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나무의 성장 초기 형성된 안쪽 부분을 나타내고, 그렇죠? 요거는 바로 뭐다? 생장이 멈추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진액이 내부에 갇혀, 그렇죠? 갇혀 어두운 색을 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변재는 무엇이다? 변재는 심재 끝부터, 그렇죠? 그 다음 껍질, 즉 숲이 전까지를 변재라고 하는데, 이 변재는 바로 뭐다? 생장 세포가 활성화 되어 있다. 그 말은 생장을 하는 부분, 심재와 변재의 차이점이 된다는 거죠. 생장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밝은 색상을 띠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나무의 나이는 이꼴 심재 나이테 수 더하기 변재 나이테 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나무의 나이테 너비를 살펴보면 매해 그 너비가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제한 요소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생장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나무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물, 빛, 온도, 이산화탄소 등의 다양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하게 된다. 즉 바로 환경 요소가 필요한데, 이 환경 요소들은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도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모든 환경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 그죠? 핵심은 바로 요거라는 거죠. 바로 여러 환경 요소 중에서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것을 제한 요소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제한 요소의 법칙을 본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여러 환경 요소 중, 그렇죠? 가장 부족한 요소가 나이테의 너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법칙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나무가 가장 부족한 요소에 모든 생물학적 활동을 맞추는 것은 안전하게 생장하기 위한 전략이다. 만일 나무의 생장이 가장 풍족한 요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생장에 필요한 생물학적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많아져 고사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제한 요소의 법칙이 일어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자, 제한 요소의 법칙은 모든 나무의 생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며 그 결과로 동일한 수종이 유사한 생장 환경에서 자라면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이 유사하다. 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하지만 수종이 같더라도 지역이 다르면 생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나이테를 활용하여 목재 유물에 사용된 벌채 연도나 환경 조건을 추정하는 것은 연륜 연대 측정. 자, 이런 개념어는 당연히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측정이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연륜 연대기. 자, 연륜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이테의 너비 변화 패턴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연륜 연대기라는 거죠. 자, 수천 년 살 수 있는 나무는 많지 않으나 아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수천 년에 달하는 연륜 연대기의 작성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는 방법도 추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정리해 보면, 자, 연륜 연대 측정의 방식이 사용이 되는데,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연륜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나이테의 너비 변화를, 그렇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여 이미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비교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나이테 너비를 측정해서 정확한 연도가 부여된 연륜 연대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오래지 않은 과거에 제작된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연륜 연대기를 작성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 패턴이 겹치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은 지금 살아있는 나무와 과거 유물에 사용된 나무가 함께 생장했던 기간,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요 겹치는 부분의 의미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 보다 과거의 목재 유물로 작성된 연륜 연대기와 패턴 비교를 반복하면 수백 수천 년에 달하는 나무의 연륜 연대기 작성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작성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표준 연대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표준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장기간의 연륜 연대기를 작성해 놓은 거,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현재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의 표준 연대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학계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연륜 연대 측정은 이 표준 연대기와 목재 유물의 나이테로 작성한 유물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함으로써 진행되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A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꼭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용의 내용은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무엇이다? 목재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나무를 가공할 때는 벌레가 먹거나 쉽게 썩는 변제 일부 또는 전체가 잘려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 핵심은 여기 있죠. 유물의 나이테에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벌채 연도를 추정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어디까지 심재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변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에는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두 번째는 목재 유물의 각 부분에서 나이테를 채취해 패턴이 중첩되는 부분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용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표준 연대기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상관도를 나타내는 T값과 일치도를 나타내는 G값을 고려해야 하는데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자, 표준 연대기를 정한 후에는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여 그렇죠. 세 번째는 바로 뭐다? 유물 연대기와 표준 연대기의 패턴을 비교하고 그 다음 중첩되는 부분의 시작 나이테의 연도부터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를 확정해서 절대 연도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물의 나이테가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에는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 자, 변제를 완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는 무엇이다?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가 벌채 연도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변제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그렇죠?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제의 바깥쪽 나이테 일부가 잘려나갔다면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잘려나간 변제 나이테 수를 더한 값이 벌채 연도가 되는데 이때는 바로 뭐다? 수령별 평균 변제 나이테 수를 참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슷한 수령의 나무가 갖는 평균 변제 나이테 수에서 유물에 남아있는 변제 나이테 수를 빼 그렇죠. 나무를 가공할 때 잘라낸 변제 나이테 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시한 건 바로 뭐다? 평균 나이테 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유물의 변제 나이테 수가 이꼴 바로 뭐다? 잘라낸 나이테 수가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꼴 바로 뭐다? 유물의 변제 나이테 수 더하기 잘라낸 나이테 수는 이꼴 뭐다? 유물의 나이테 전체 나이테 수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벌채 연도의 그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추론적 일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마지막 나이테의 절대 연도에 대해서 벌채 연도를 확정을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뭐다? 벌채한 후 가공할 때까지 나무를 건조하는 일반적인 기간인 1, 2년을 더해 목재 유물의 제작 연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의 내용 이제 사실적일까 추론적일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자, 여기서 두 곳의 서랍에서 같은 나무의 나이테를 채취했고
그다음에 이종 서랍위에서는 좁은 나이테 모양으로 바깥쪽 나이테가 거의 수피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다라고 하는 건 이걸 바로 변제까지 다 갖고 있는 나무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서랍 1, 2의 연대기 패턴을 비교하여 유물 연대기를 작성한 후 표준 연대기와 비교하여 절대 연도를 부여를 하는데, 자, A산 소나무는 T값이 3.7에 G값이 69%고 B산 소나무는 T값이 3.2에 G값이 60%죠. 아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T값은 3.5 이상, G값은 65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B산 소나무는 절대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소나무 서랍장 유물 연대기 및 절대 연도를 부여하면 서랍 1의 연대기와 서랍 2의 연대기가 이런 식으로 합쳐졌고, 이를 통해서 유물 연대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심재 부분을 지나서 변제가 지금 57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건 요거죠. 자, 평균 변제 나이테 수는 60개라고 해서 수명이 100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1700년부터 1800년까지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평균 나이테 수가 60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57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바로 플러스 3년을 더해줘야지 유물의 이제 채취, 벌목 연도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1800년에서 끝에 해당하는 1800년에서 플러스 3년을 해야 되니까 1803년에 벌채를 했다. 요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겁니다. 1802년이 아닌 1803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내용을 추론적으로 읽는 방식, 그리고 글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유형의 글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읽어보면은 훨씬 더 그 글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문학 작품을 이제 보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다. 이거는 이제 풀이를 하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문학에 대처하는 방법. 자, 문학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점수가 갈리는 영역이 정확하게 문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야 특성상 작품 이해 능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독서와 다르게 단순히 글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문학은 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작품 경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음 작가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작품보다는 작품 외적 요소가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게 문학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오히려 최상위로 갈수록 더욱더 갈리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문학이 가장 최상위 부분에서 갈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관점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갈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다 보면 이후의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게 문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쉽게 말하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제자가 출제가 어떤 의도를 파악했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뭐냐? 문제를 단순화시킬 것 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를 가장 쉽게 단순화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사람이 이 문제를 냈는가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5년, 6년 전에 유행했었던 그런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작품이 지문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시작품이 제시가 됐는데 이 시작품을 뭐 소설로 혹은 희곡으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장르를 바꾸어가지고 글을 작성하려고 한다.
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장르를 바꿀 때는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바라봐버리면 우리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문제를 냈는가? 결과적으로는 바로 뭐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를 조금 꼬은 형식으로 낸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의 분위기와 맞는지, 그렇죠? 시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맞는지, 결국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를 왜 냈는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키워드 문제는 무조건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독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지문을 분석을 하라고 했죠. 근데 문학은 오히려 바로 뭐다? 키워드 문제의 보기를 읽고 지문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어 하나, 문장 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작품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우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봐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지문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제일 첫 부분에 보면은 지금 키워드 문제가 함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키워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3을 이거부터 읽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항상 이렇게 보기의 방식으로 제시된 문제가 문학 지문에서는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됩니다. 아까 같이 뭐 두 문제짜리 지문에는 없을 수 있지만 보통 세 문제 이상인 지문에서는 항상 등장을 하니까 요거부터 먼저 찾아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사물을, 제가 보기의 내용을 보면 사물을 바라보거나 삶을 되돌아보며 사색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서 가의 화자는 바로 뭡니까? 도시 공간에서 마주한 초록에 사로잡혀 초록을 들여다보며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화자가 있는 공간은 도시, 그리고 화자는 그 도시에서 초록을 보고 그걸 통해서 감탄, 놀라움 이런 걸 느낀다라는 키워드를 이미 가지고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봅시다. 이런 진한 글들은 당연히 문제가 나올 거니까 중심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잠깐 초록을 본 마음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자연. 그렇죠? 그 더군다나 정확하게 하면 도시 속에서 본 자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초록에 붙잡힌 마음이 초록에부터 바람의 세차게 흔들리는 마음이 종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1행부터 4행까지는 바로 뭐다? 초록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화자가 계속 생각이 나는 장면이다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키워드 문제에서 제시한 건 바로 뭐다? 초록에 사로잡힌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계속 봅시다. 여리고 연하지만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초록, 땅에 박힌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초록, 나무들이 온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는 초록. 자, 여기서 보면 전부 다 초록, 초록, 초록. 요거를 반복하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초록의 모습을 보면 어떻다? 불길처럼 이글이글거리고 그 다음에 심지에서 끝없이 솟구치고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바로 생명력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이 초록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저 초록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발끝에 힘주고 있을까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 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번져나가고 있다. 자, 이게 아직까지는 잠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직선과 사각에 밀려 끼 꺼졌다가는 다시 살아나고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수직선이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수직선이 뭘로? 직선과 사각으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는 뭘 나타낸다?
수직선, 직선, 사각 이런 것들은 바로 도시를 나타낸다. 그 중에서도 도시의 삭막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도시의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직선과 사각, 수직선 이런 것들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푸릇푸릇한 초록이 이렇게 지워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초록이 점점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번져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흙이라는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그쵸? 바로 삭막한 도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갑자기 일어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일종의 놀라움 이런 게 드러나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 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발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자, 명사형으로 지금 마무리를 함으로써 비슷한 문장 구조를 쓰고 있는 일종의 대꾸의 방식을 쓰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초록의 그런 생명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키워드 문제를 보고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함께 제시되어 있는 또 다른 지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자, 두왕육가라고 하는 고전 시가 작품이죠. 자, 그럼 이제 역시 이제 봅시다. 나는 바로 뭐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백발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바를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봅시다. 자, 어저 내일이야 무슨 일 하다 하고 굳은이 다 빠지고 검털 희었네 라고 하는 거죠. 즉 늙었다 라는 뜻이죠. 어우와 소장 불노력하고 노대의 도상미로다 해서 젊어서 노력하지 않고 늙어서는 상심과 슬픔뿐이로구나 해서 늙음을 통해서 바로 한탄을 하고 있다. 일수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수 셋넷 다섯 어제인 듯 열 스물 열 얼핏 지나 서른 마흔 한일 없이 쉰 예순 넘는단 말인가. 즉 여기서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화자의 나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부의 허다 사업을 못다 하고 늙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 크게 이룬 것 없이 나이가 든 자신의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수까지는 한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봅시다. 생원이 무엇인가? 급제도 헌일이니. 자, 요거는 지금 관직에 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화자는 바로 뭐다? 급제나 이런 것도 생원이 헌일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밭 갈고 논 매더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이제야 아무리 애다푼들 몸이 늙어 못하올세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지금 늙어가지고 이 농사일을 못한다는 한탄이 드러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바로 뭐다? 뭡니까? 관리가 되는 것보다는 뭐가? 농사를 짓는 삶, 자연 속의 삶이 훨씬 낫다. 이런 내용이 조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자, 너희는 젊었느냐? 나는 이미 늙었구나. 자, 여기서는 지금 너희와 나를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자, 젊다 하고 믿지 마라. 나도 일찍 젊었더니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늙어지면 거짓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뭐다?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하는 장면. 그렇죠? 젊었을 때 잘해라 라는 내용을 충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일종의 자기 성찰의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으니까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재산인들 부디 말며 과감인들 마다할까? 재산이 유수하고 과감은 제천하니 하오면 못할 리 없기는 착한 일인가 하더라 라고 해서 여기 보면 재산은 운수가 있어야 하고 과거급제는 하늘에 달렸다. 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명에 달린 것이다. 그러니까 운명과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요 착한 일이다.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글쓴이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내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나 하여라. 청년이 아니하면 늙으는 또
내 대리, 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년들 보고 후회하지 말라고 역시 충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화자는 바로 뭐다? 젊었을 때 뜻하는 바, 특히 이런 착한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해고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충고의 방식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작품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소설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핵심적으로는 키워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소설은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바로 뭐다? 지문에서 표시된 부분은 관련 문제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면은 소설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소설은 바로 뭐다? 인물과 인물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갈등을 파악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고전 작품, 요거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이 경우 같은 인물을 나타내는 말이 여러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중에 드러난 대화나 행동이 어떤 인물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작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충풍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그 키워드 문제입니다. 자, 보면 이 작품은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아내가 수습하는 서사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춘풍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가장 남편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남편은 어때? 경제관념 없이 현실적 쾌락만 추구를 하고 자신이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춘풍 아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주도 면밀하게 목적을 달성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인물의 대비되는 특징으로 인해서 결국 핵심은 바로 뭐다? 무능한 가장의 모습과 주체적인 아내의 역할 및 능력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자, 이런 주제만 보더라도 이미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여성들의 그런 그 능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던 그 시기의 소설이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을 하면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춘풍 안에 곁에 앉아 하는 말이 마오마오 그리마오 청눈이색 좋아마오. 자고로 해서 청눈이색은 이제 기생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고로 이런 사람이 어찌 망하지 않을까? 내 말을 자세히 들어보소. 미나리꼴 박화진이라는 이는 청눈이색 즐기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고 남산 밑에 잎에 두는 소년 시절 부자였으나 주색에 빠져다니다가 늙어서는 산거지 되고 모시정골 김부자는 술 잘 먹기로 유명하여 누룩장수가 도망을 다니기로 장안의 유명터니 수만금을 다 없애고 끝내 똥장수가 되었나니. 자, 그러면 여기서 꺽쇠로 표시를 한다면, 자, 여기서 제시된 것은 바로 뭐다? 주색을 탐하다. 망한 사람들의 예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바로 이렇게 청노미색을 탐하지 말라라고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두고 볼지라도 청노잡기 잡된 마음 부디 굳이 좋아마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춘풍이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자네 내 말을 들어보게. 그 말이 다 옳다 하되 이 앞집 내갈새는 한 잘 술도 못 먹어도 돈 한 푼도 못 모으고 그 비우국의 이도명은 50이 다 되도록 주색을 몰랐으되 남의 집만 평생 살고 탁골 사는 먹거리는 투전잡기 몰랐으되 수천금 다 없애고 나중에는 굶어 죽었으니 이런 일을 두고 볼지라도 주색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가 없느니라 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를 한다면 그렇죠. 죽었으니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춘풍의 아내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렇죠, 발레 첫 번째 바로 주색을 탐하지 않고도 망한 예를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자, 이런 예를 두고 볼지라도 주색 잡기 안 한다고 잘 사는 바 없느니라. 내 말 자네 들어보게.
술 잘 먹던 이태백은 호사스런 술잔으로 매일 장치 놀았으되 한리박사 다 지내고 투전에 으뜸인 원두표는 잡기를 방탕히 하여 소년부터 유명하였으나 나중에 잘 되어서 정승볕을 하였으니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 잡기 좋아하는 타기는 장부에 할 바라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술 잘 먹던 이태백은으로부터 장승볕을 하였으니까지 자, 요 부분은 발레 두 번째 바로 주색을 좋아하면서도 성공한 예를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 두고 볼진대 주색 잡기 좋아하기는 장부에 할 바라. 나도 이리 노딜다가 나중에 일품정승되어 후세에 전하리라. 자, A, B 딱 지금 읽었고 바로 관련된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뭐다? A에서는 남편의 주색을 말리고 남편은 바로 뭐다? 그것에 대한 반례를 제시함으로써 나는 주색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바로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4번이 될 수밖에 없다. B는 A의 반례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딱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다른 거에 함정에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수틀리면 때리기와 전공남용 일사문이 이런 변이 또 있을까? 이리저리 놀고 나니 집안 효용 볼 것 없다. 그래서 춘풍이 남편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역시 여기서도 보면 기역, 니은, 티끌, 리을 이렇게 정해져 있고 관련된 문제를 딱 보니까 바로 뭡니까? 기역부터 미역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다 내 몸에 정해진 일이요. 내 이제야 허물을 뉘우치고 책망하는 마음이 절로 난다라고 해서 남편이 지금 자기 일을 반성을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벌써 1번으로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자, 아내에게 지성으로 비는 말이 노여 말고 슬퍼 마오. 내 마음에 자책하여 가끔 말하기를 오늘의 옳음과 어제의 잘못을 깨달았노라고 한다오. 지난 일은 고사하고 가난하여 못 살겠네. 어이하여 살잔 말이고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자네에게 맡기나니 마음대로 치산하여 의식이 염려케 하여 주오라고 해서 아내에게 전부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춘풍안에 이른 말이 부모 유산 수만금을 청루 중에 다 들이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더욱 근심이 많을 것이니 약간 돈량이나 있다는데 그 무엇이 남겠소라고 해서 앞으로 상황이 악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춘풍이 대답하되 자네하는 말이 나를 별로 못 믿겠거든. 이후로는 주색 잡기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각서를 써서 줌세. 자, 중력부를 보면 춘풍 아내가 열심히 풀을 팔아서 결국 집안을 일으켰다는 거죠. 아내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남편 어때? 춘풍은 다시 교만해지고 아내의 만류에도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려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게 된다. 춘풍이 평양에서 기생추월의 유혹에 넘어가서 장사는 하지 않고 재물을 모두 탕진한 채 추월의 하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춘풍의 아내가 통곡을 하는 장면이다 라는 거죠. 일이 한참 울다가 도로 풀고 생각하되 우리 가장 경성으로 데려다가 호조돈 2,000냥을 한 푼 없이 다 갚은 후에 의심염려 아니하고 부부 둘이 활약하여 백년 동락하여 보자. 즉 아내는 이렇게 미운 남편이지만 남편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평생의 한의로다. 그렇죠. 자, 마침 그때 김승지 댁이 있으되 승지는 이미 죽고 맞자제가 문장을 잘해 소년극제하여 한리목당 다 지내고 도승지를 지낸 거로. 자, 이런 것들 이제 봅시다. 자, 김승지 댁이 있었는데 승지는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맞자제가 지금 바로 뭡니까? 소년급제하고 한리목당 다 지내고 다시 도승지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승지는 바로 이 김승지 댁의 맞자제, 원래 아버지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평양감사 두 번째 물망에 있다가 올해 평양감사하려고 도모한단 말을 사완편에 들었었다. 승지 댁이 가난하여 아침 저녁으로 국록을 타서 많은 식구들이 사는 중에 그 댁에 노부인이 있단 말을 듣고 반우질품을 얻으려고 그 댁에 들어가니 후원별 땅 깊은 곳에 도승지의 모부인이 누웠는데 형편이 가난기로 식사도 부족하고 의복도 초췌하다. 춘풍안에 생각하되
이 댁에 붙어서 우리 가장 살려내고 추월에게 복수도 할까? 그렇죠? 지금 남편을 구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지금 도승지 댁을 지금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고 바느질 길쌈 힘써 일을 얻은 돈량 다 들여서 승지댁 노부인에게 아침 저녁으로 진지를 올리고 노부인께 만난 차감상을 특별히 간단히 차려드리고는 부인이 감지덕지 치사하며 하는 말이 이 은혜를 어찌할꼬 주야로 유념하니 하루는 순풍에 쳐들어 이르는 말이 내 들으니 내가 집안이 기울어서 바느질 품으로 산다 하던데 날마다 차감상을 차려 때때로 들여오니 먹기는 좋으나 불안하도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호의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맞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춘풍 안에 여쭈되 소녀가 혼자 먹기 어렵기로 마누라님 전에 드렸는데 칭찬을 받사오니 오히려 감사하여이다. 대부인이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철을 못내 기특히 생각하더라. 하루는 도승지가 대부인 전에 무난하고 여쭈되 요사이는 어머님 기후가 좋으신지 화기가 얼굴에 가득하옵니다. 대부인 하는 말씀이 기특한 일 보았도다. 아직 춘풍의 지엄이가 좋은 차감상을 매일 차려오니 내 기운이 절로 나고 정성에 감격하는구나. 자, 승지가 이 말을 듣고 춘풍의 철을 귀하게 모아 매일 사랑하시더니 천만의외로 김승지가 평양감사가 되었구나. 자, 그래서 이 평양감사 김승지가 바로 맏아들이죠, 그렇죠? 자, 춘풍 안에 부인 전에 무난하고 여쭈오되 승지대가 평양감사 하였사오니 이런 경사 어디 있사오리까? 부인이 이런 말이 나도 평양으로 내려갈지 너도 함께 따라가서 춘풍이나 찾아보아라. 상대의 처지를 보여서 동행을 권유하고 있다고 같이 따라가니까 맞는 말이죠. 하니 춘풍 안에 여쭈되 소녀는 고사없고 오라비가 있사오니 비장으로 데려가 주시길 바라나이다. 대부인이 이런 말이 내 청이야 아니 듣겠느냐 그리하라. 상대방의 청을 수락하고 있죠. 신의를 바탕으로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는 겁니다. 그죠? 자, 허락하고 감사에게 그 말을 하니 감사도 허락하고 회계 비장하라 하니 좋으시고 춘풍의 안에 어떤 오라비를 보낼수올까? 그죠? 원래 오라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다? 지가 손수 가려고 여자 의복 벗어놓고 남자 의복 치장을 한다. 바로 남장 모티브를 사용을 해서 춘풍 안에가 남장을 해서 이 일행에 이제 엮어가지고 가는. 그렇죠? 왜? 여성으로 가면 상대방에 밉보일 수가 있으니까 남장 모티브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설 같은 경우도 바로 이렇게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갈등을 겪고 있고 이런 걸 중심으로 문제를 보면서 표시된 부분을 문제를 풀면은 쉽게 시간을 절약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들 국어 모의고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핵심적으로 많은 걸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생각을 해야 될 때 이때 먼저 자신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풀지 말고 자신 있는 것부터 풀어라는 거. 그 다음에 문학작품은 키워드 문제를 중심으로 판단하라는 거. 독서는 기본적으로 문제와 지문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와 지문을 꼼꼼히 파악하라는 거. 문법은 기초적인 이론이 필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한다면은 3월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6월, 9월, 11월 나중에는 수능까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